사이비 종교를 떠올리면 보통 뭐가 생각나시나요? 테러, 집단 자살, 폭력. 그런데 일본에는 폭탄도, 칼도, 테러도 쓰지 않은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대신 이 종교가 사용한 건 영화였고, 책이었으며, 그리고 행복이라는 달콤한 단어였죠. 이 종교는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웃는 얼굴 뒤에서 아주 조용히 사회 내부로 침투했던 거예요. 이 교단의 이름은 행복의 과학. 오늘 이야기는 피를 흘리지 않은 사이비가 어떻게 국가와 정치의 영역까지 들어갔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오음 진리교가 폭력으로 기억된다면 행복의 과학은 폭력 없이 사회에 스며든 사이비였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면 앞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습니다. 검증된 효과예요. 행복의 과학 창시자 오카와 류호. 그는 일반적인 사이비 교주의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어요. 미친 듯이 소리치지도 않았고 황당한 복장을 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그는 냉정했고 말투는 논리적이었으며 젊은 시절엔 대기업에서 일한 엘리트 회사원 출신이었어요. 본명은 나카가와 타카시. 1956년 일본 토쿠시마현에서 태어난 이 남자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법대에 해당하는 도쿄대 법대를 졸업했어요. 졸업 후엔 일본의 대기업에 취직까지 성공했죠. 그야말로 완벽한 엘리트 코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1981년 3월 23일, 이 평범했던 회사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는 갑자기 선언해요. 나는 석가모니의 환생이다. 비웃기 쉬운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차분함과 자기 확신이 오히려 신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는 광신적이지 않았고 격앙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적어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바로 이게 함정이었어요. 1985년 그는 첫 번째 책을 출판해요. 제목은 니치렌의 영혼. 일본 불교의 거장 니치렌이 영혼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는 내용이었죠. 이 책이 의외로 팔렸어요. 왜였을까요? 당시 일본은 경제 버블의 정점이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불안했어요. 돈은 많아졌는데 뭔가 공허하다는 느낌. 바로 이 틈새를 오카와가 파고든 거예요. 1986년 10월 6일 회사를 그만둔 그는 행복의 과학이라는 종교단체를 창립해요. 정식 명칭은 행복의 과학입니다. 기독교나 불교가 아닌 이유는 이 조직이 처음부터 종교처럼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엔 작은 강연회로 시작했어요. 호텔 세미나실을 빌려서 30명, 40명 정도 모아놓고 강의를 했죠. 그런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도쿄대 출신이 석가모니의 환생이래.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다르더라. 1987년 그가 쓴 태양의 법, 황금의 법, 영혼의 법. 이 세 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판도가 바뀌었어요. 서점에서 이 책들을 본 사람들이 종교 집회에 오기 시작한 거죠. 1991년 3월 7일 행복의 과학은 공식 종교법인이 됐어요. 이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행복의 과학의 가장 기묘한 교리는 바로 영적 인터뷰라는 형식이에요. 오카와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위대한 영혼이 내 몸에 들어왔습니다. 석가모니요? 대화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요? 당연히 대화했다고 하죠. 공자, 나폴레옹, 셰익스피어, 심지어 외계 존재까지. 모든 영혼은 교주 오카와의 몸을 통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반론도 없고요. 영혼은 언제나 교주가 원하는 답만 내놓아요.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 일본 전범 도조 히데키, 심지어 아직 살아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영적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더군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과 대화를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본인들 설명으론 수호령과 대화한 거래요. 이 구조에서 진짜 중요한 건 신도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말을 하느냐도 아니고요. 핵심은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영혼이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증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는 완벽한 시스템이죠. 이 구조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도자가 틀릴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판단이 나와도 누구도 질문할 수 없고
그 결과는 모두 신의 뜻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책으로 펴낸 게 바로 영혼집이에요. 영혼의 말씀을 모은 책이라는 뜻이죠. 놀라운 건 2014년 말까지 펴낸 책이 무려 1,500권이 넘는다는 거예요. 1,500권이요. 1년에 평균 50권 이상을 쓴 셈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더 웃긴 건 교주가 사는 모습이에요. 도쿄 센가쿠 지역에 있는 정심관이라는 본부 건물은 마치 호텔 같은 화려함이었어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거대한 강당. 교주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새벽부터 책 집필이라 쓰고 대필 감독이라 읽는 스케줄을 소화했대요. 하루에도 몇 개의 영적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걸 바로 책으로 냈던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필 작가들이 있거나 기존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하지만 신도들에게 보여지는 건 달랐어요. 교주님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주무시면서 인류를 위해 글을 쓰신다는 신화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황당한 종교를 왜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행복의 과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를 보면 답이 나와요. 바로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 일본과 정확히 겹치거든요. 1990년대 초반 일본 경제는 무너졌어요.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회사들이 무너지고 노력해도 보상이 오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됐죠. 미래가 보이지 않던 중산층, 불안한 젊은 세대들이 어디론가 기댈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특히 30대, 40대 샐러리맨들이 많이 빠져들었어요.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압박, 집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 그 스트레스 속에서 이 종교는 답을 제시했던 거예요. 바로 이 순간 행복의 과학은 독특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성공하고 싶다면 영성을 가져라. 이 종교는 신비보다 자기 개발에 가까웠어요. 공포보다 희망을 이야기했죠. 빈곤, 질병, 다툼에서 벗어나세요.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어요.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키면 현실도 변합니다. 일종의 성공 법칙이나 처세술에 가까운 교의를 내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나 관료들이 대거 입회하기 시작한 거죠. 헌금은 필요했지만 강요 대신 설득이 있었어요.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 쌓는 재산입니다. 심지어 헌금 단계가 있었어요. 입문 신도는 월 1만 엔, 중급 신도는 월 5만 엔, 고급 신도는 월 10만 엔 이상. 특별 기부금은 별도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교를 광신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 바로 이런 심리였던 거죠. 행복의 과학은 종교의 외형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기획사에 가까웠어요. 수백 권의 교주저서,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 극장 단체 관람 문화. 교리는 책이 되었고 책은 영화가 되었으며 영화는 다시 신앙교육으로 돌아왔어요.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대량으로 제작했는데 그것도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었어요. 일본 최고 수준의 제작진을 동원한 고퀄리티 작품들이었죠. 대표작을 소개해드릴게요. 2009년 헤르메스 사랑은 바람을 타고.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여기서 교주는 자신이 헤르메스의 환생이라고 주장했죠. 2012년 신비의 법. UFO와 외계인이 등장하는 SF 애니메이션. 지구를 구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당연히 교주를 모델로 한 캐릭터예요. 2015년 UFO 학원의 비밀. 이건 진짜 황당한데 고등학생들이 UFO를 연구하면서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내용이에요. 영화 하나 만드는데 수십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계속 만들었죠. 더 놀라운 건 흥행 성적이에요. 신비의 법은 일본 박스오피스에서 5주 연속 1위를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신도들에게 단체 관람을 반강제로 시켰던 거예요. 이 영화는 교주님의 가르침이 담긴 성스러운 작품입니다. 최소 3번은 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신도는 혼자서 10번을 봤대요. 그게 신앙심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유명 성우 코야스 타케이토, 애니메이터 스타 마사미, 도에이 출신 제작진들, 톱급 인재들이 참여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행복의 과학 신자여서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행복의 과학이 어마어마한 돈을 줬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유명 평론가 오카다 토시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옴진리교는 신도들을 시켜서 애니를 만들었는데
행복의 과학은 그냥 프리랜서를 부르는 거다. 영화 내용은 당연히 행복의 과학 교리를 선전하는 내용이었죠. UFO, 외계인, 영적 세계, 교주의 위대함. 작화는 훌륭했지만 스토리는 엉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선전 영화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죠. 한국에도 일부 작품이 더빙되어 정식 개봉했어요. CGV 같은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독립극장에서 조용히 상영됐죠.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겉보기에는 문화활동이었지만 그 안에서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행복은 이 조직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콘텐츠들은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되기도 했어요. 포교 도구로 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정치로 들어오면서 시작돼요. 2009년 행복의 과학은 직접 정당을 만들어요. 행복실현당. 선거에 출마하고 군사외교 헌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정당의 정책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극우 보수 정책이었어요. 일본의 군사력 증강, 핵무기 보유,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헌법 구조 평화헌법 폐기. 첫 선거에서 337명의 후보를 냈어요. 1,000만 명의 신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니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선자 0명, 득표율 0.2%. 1,000만 명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 순간 이 종교는 더 이상 개인의 믿음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일본 사회는 이 종교를 쉽게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강한 사회였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개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행복의 과학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의 역사관이에요. 난징 대학살이 날조되었다고 주장해요. 일본이 아시아를 식민지와 제국주의에서 해방시켜준 나라라고 말하죠. 더 팩트라는 왜곡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일본 극우들에게 선전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일부에서는 트위터 등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극우 주장들이 조직적으로 퍼지고 있다며 행복의 과학계열 계정들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은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행복의 과학, 한국에도 지부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한국 지부가 운영 중이에요. 일본의 극우 사이비 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들어왔냐고요? 2000년대 초반이에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들어왔어요. 처음엔 국제문화교류라는 명목으로 세미나를 열었대요. 그러다가 점점 종교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의 포교 방식은 일본과 약간 달랐어요. 길거리 포교는 거의 안 하고 SNS나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접근했대요. 자기개발, 마음공부, 행복 세미나 같은 키워드로요. 한국 신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교단에서 공개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추정으로는 수백 명에서 1,000명 정도일 거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법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한국에서는 극우 색채를 완전히 숨기고 조용히 활동하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만 내세워서 순진한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하죠. 일본 본부에서는 한국을 비하하면서 한국 지부는 한국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중성이에요. 보이지 않던 영향력이 제도 속으로 국경을 넘어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여전히 평온하고 밝았어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고액 헌금과 경제 압박, 가족과의 단절, 비판자에 대한 소송과 침묵 강요. 2022년 일본의 만화 플랫폼 슈에이샤에서 신이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라는 만화가 연재되기 시작했어요. 행복의 과학 신자 2세의 자전적 이야기였죠. 사이비 종교에서 자란 아이가 겪는 고통, 교단에 숨겨진 민낯들이 적나라하게 그려졌어요. 만화 속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주인공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매주 교단 행사에 끌려다녔대요.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영적 수행이 우선이었죠.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 집에 와서 혼났대요. 그건 거짓 교리야.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됐어. 생일 선물로 받은 건 장난감이 아니라 교주의 책이었고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친구들에게 숨겨야 한다는 거였대요. 너희 집 종교 뭐야? 라는 질문이 제일 무서웠다고 해요.
당연히 행복의 과학은 발끈했어요. 교단 변호사를 동원해서 압력을 넣었고 결국 연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더 충격적인 건 교주 오카와 류호의 장남이 탈후했다는 거예요. 2018년 교주의 장남 오카와 히로시가 교단을 떠나며 폭로를 시작했어요. 그가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0만 명의 신자.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신도는 1만 3천 명 정도예요. 책 1,500권. 대부분 대필 작가들이 쓴 거예요. 아버지는 간단한 메모만 주고 나머지는 작가들이 채우는 거죠. 물론 이 주장은 장남 개인의 폭로이지만 교단이 공개해온 숫자들과 큰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이거였어요. 아버지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신도들의 영혼이 아니라 헌금 통장 잔고였어요. 매일 재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숫자를 체크하셨죠.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종교에서 탈출한 거죠. 그리고 교단의 실상을 폭로했어요. 교주의 자식들조차 등을 돌리는 종교. 이게 진정한 종교일까요? 탈회한 2세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한 여성은 대학 등록금으로 모은 돈을 부모가 교단에 헌금해버렸대요. 내 영혼의 성장이 대학보다 중요하다면서요. 한 남성은 결혼 상대까지 교단에서 정해줬대요. 물론 둘 다 신도여야 했고 영적으로 어울리는 짝이라는 이유였죠. 결혼 후 6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해요. 헌금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일반 헌금 외에도 특별기도 헌금, 교주 생일 기념 헌금, 신전 건립 기금, 해외 포교 기금. 명목이 끝도 없었대요. 한 신도는 집을 팔아서 헌금했다가 노숙자가 됐어요. 교단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당신의 카르마입니다. 더 수행하세요.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배우자가 반대하면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이혼을 종용받았대요. 행복을 말하던 조직이 내부에서 만들어낸 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불행이었어요. 옴진리교가 폭발과 테러로 기억된다면 행복의 과학은 다르게 작동했어요. 이 종교는 부수지 않았어요. 침투했죠. 소리치지 않았어요. 웃으며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이비는 항상 괴성을 지르지 않아요. 어떤 사이비는 아주 조용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사회에 들어와요. 도쿄대를 나온 엘리트가 만들었다고, 책을 1,500권이나 썼다고, 화려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진실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종교나 단체를 만나게 되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나요? 교주를 신격화하나요? 가족과의 단절을 종용하나요? 비판을 허용하지 않나요?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주장을 하나요?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나요? 이런 징후들이 보인다면 그건 위험한 신호예요. 행복의 과학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요. 폭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죠.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남아야 해요.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사이비 종교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컬트썰이었습니다.